자, 우리 137페이지 6번 주제에 보면 이제 계공과 부동산 경매 한번 보겠습니다. 계공과 부동산 경매. 여기도 우리 별표 2개 해주시고요. 한 문제 내지 두 문제까지 나올 수 있는데 대개 한 문제 정도 예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가끔 두 문제씩 나올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부동산 경매는 경매라고 하는 그 단어의 의미가 경쟁 매각이라는 뜻이거든요. 경쟁 매각. 그럼 가급적이면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팔더라도 좀 비싸게 팔아주는 게 옳은 거죠, 그죠? 예, 싸게 팔면 아무리 채무자 거라더라도 싸게 팔면 채권자한테도 손해일 수도 있어요. 우리 채권 회수가 안 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어떤 가격으로 비싼 가격으로 팔아주는 거, 이거를 이제 부동산 경매라고 하고요. 그러려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 제목에다가 부동산 경매에다가 밑줄 한번 잡아주시고요. 법원에서 합니다. 법원. 그러니까 부동산 경매는 다른 데서는 절대 할 수 없고요. 어디서만 한다고요? 법원. 다른 데서 하는 건 불법입니다. 다 법원에서만 가능하고. 부동산 경매 대상이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이 부동산 경매 대상에서요 좀 우리가 좀 중요한 얘기가 하나가 있어서 그림을 좀 하나만 그려 드릴 거거든요. 그림을 좀 하나 그려 놓으세요. 이거를 중개 대상물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거는 경매 대상물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니까 경매 대상물이 어떤 게 들어가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뭐하고 좀 이렇게 중복이 된다는 게 중요하냐면 중개 대상물과 중복이 된다는 거죠. 그림을 조금 잘못 그리긴 했는데 요 겹치는 부분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좀 적어 볼게요. 어떤 것들이 겹치냐면 토지, 건축물, 그리고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 그리고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제가 지금 적은 게요. 뭐를 다 적은 거예요? 제가 지금 적은 거를 잘 보시면 뭐를 다 적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중개대상물을 다 적은 거야 지금. 중개대상물을. 그러니까 중개대상물은 경매대상물하고 겹쳐요. 겹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중개대상물이지만 경매에 못 넘어가는 게 있고 또 뭐에는 들어가지만 경매에는 나오지만 중개는 못하는 또 물건이 있을 수 있겠죠. 그거를 좀 몇 개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자 이거를 좀 먼저 볼게요. 무허가 건축물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무허가 건축물은 중개해도 됩니까? 네, 무허가 건축물 중개해도 됩니다. 왜 중개해도 되죠? 허가를 받으면 되니까 빵점, 빵점이고 허가를 어떻게 해줘? 무허가인데. 건축물이라서 중개하는 거예요, 그냥. 예, 그리고 우리가 알려주면 되는 거야. 이 건물이 뭐라고? 무허가라서. 그래서 이거 좋은 거라고 안 좋은 거라고? 안 좋은 거라고 알려주고 팔면 되는 거야. 우리가 중개하면 돼. 상관은 없어요. 근데 얘가 뭐에는 나올 수가 없어요. 경매에는 나올 수가 없어요. 이유는 왜 그럴까요? 무허가라서 빵점. 네. 등기가 안 돼서 100점. 등기가 안 되니까 압류를 못해. 압류를 못하면 경매를 못하는 거야. 등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거는 어떤가 보세요. 국유재산은 한번 생각해 보죠. 국유재산은 누구 거? 국가 거. 국가 거에 그 국가 소유의 부동산이 경매 나올 일은 없어, 절대. 그렇지만 국유재산을 중개할 수는 있어? 예, 중개 가능해요. 뭐 일반 재산 같은 거, 용도 폐기된 거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중개 대상물 다 적긴 했지만 일부 건축물, 일부 토지가 안 될 수 있다면 경매가. 그다음에 이제 경매 물건 중에서는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봅니다. 선박이 경매 나오나요? 예. 근데 선박이 경매 나오는데 중개 대상물은 아니라서 우리 이제
이 겹치는 부분에 들어가지 않아요. 선박별. 예. 자, 그다음에 자동차도 경매 나오나요? 예, 자동차별. 예. 그러니까 자동차도 경매에 나올 수 있거든요. 예.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중개대상물에 ገብ치지 않으니까 요 겹치는 부분에 포함되지 않죠. 예. 근데 이 겹치는 부분이 바로 뭐냐면 이거예요. 이제 조금 이따 뭘 배울 거냐면 입찰을 우리가 대리할 수 있는 입찰 대리 물건이라고 그래. 이게 좀 중요해. 예, 입찰 대리 물건이.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런 뜻이에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경매에 대해서 허용을 했는데 어떤 경매 물건에 대해서 허용했냐면 중개 대상물 중에서 뭐 나온 거. 경매 나온 것만 입찰 대리하는 거야. 그러면 선박이랑 자동차는 뭐가 아니기 때문에 아니 이것도 부동산이라고 볼 수 있어. 준부동산 뭐가 아니라서 중개 대상물이 아니라서 이거 가지고 돈을 벌 수는 없다는 거야. 뭐하고는요. 선박하고 자동차 이렇게 좀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경매 대상 물건이 어떤 게 들어가는지 그거 때문에 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한 장을 넘겨 보시고 판례는 특별히 안 보셔도 돼요. 나중에 이제 뭐 기본서에 다시 말씀드릴 거긴 한데 뭐 안 보셔도 됩니다. 맨 밑에 이제 경매의 아까 경매는 물건을 뭐 해주는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경쟁 매각. 근데 비싸게 싸게 비싸게 팔아주는 거. 그래서 그 두 번째 줄 가운데 보면 청약을 실시해서 그중 가장 뭐한 가격으로 높은 가격으로 청약한 사람을 이렇게 이제 승낙해서 허가해줘서 이렇게 낙찰하는 뭐 이런 방식을 경매라고 합니다. 오른쪽 경매 유형. 1번 경매의 대상에서 목적물이 무엇인가 해가지고 부동산 경매와 동산 경매 이렇게 나눠볼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무슨 경매만 관심 있으면 돼? 부동산 경매. 부동산 경매에다가 우리 채색한 한번 해볼게요. 동산 경매는 시험 범위가 아니라서 모르셔도 되고 전혀. 자, 2번 경매를 누가 집행하느냐 해서 사경매, 공경매 이렇게 나눠지는데 제 설명을 좀 잘 듣고 하나만 좀 채색하겠습니다. 사경매는 우리 어디 가면 볼 수 있냐면 가락동에 가면 우리 무슨 시장이죠? 가락시장. 네, 거기 한 새벽 3시, 4시 정도에 가면 무슨 시장이 열릴까요? 농산물 경매시장이 열려. 누가 팔고 누가 사? 만약에 뭐 요즘에 우리 농산물 중에서 요즘에 좀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배추 필요한가? 배추? 김장 다 했나? 네. 끝났어요? 그럼 뭐가 필요하지? 농산물? 귤이 좀 많이 좀 요즘에는 제철이다. 그러면 자, 귤을 이제 팔을 건데 누가 팔아? 귤을? 상인인데 규모가 큰 상인, 작은 상인. 큰 상인이 도매상이 팔아. 그럼 그걸 누가 사가? 소매상이. 그러니까 상인 대 상인 간에 거래하는 시장이 열리죠. 근데 그거를 알선하는 사람이 있어 없어? 중개하는 사람 있어. 그걸 상사중개인이라고 하거든. 근데 그 사람들이 경매하는 거는 부동산 중개가 아니잖아요. 이 농산물 중개잖아. 그래서 국가가 관여하지 않아. 그래서 그냥 자기들끼리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걸 무슨 경매? 사경매. 근데 아까 부동산 경매는 무조건 어디서 해야 된다 그랬죠? 법원에서. 법원은 국가기관이니까. 국가기관이 개입돼서 하니까 부동산 경매는 무슨 경매야? 공경매.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경매라고 보면 돼? 공경매다 채색해 주시고 우리가 관심이 있는 경매는 공경매다 이거예요. 공경매. 사경매는 몰라도 되고 뭐 시험 물어보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3번에다가는 별표 하나만 잡아요. 동그라미 3번에 별표 한번 잡고 이거를 제가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돈 있죠, 돈. 돈을 빌리는 거를 뭐라고 하죠? 돈을 빌리는 거를 대출. 다른 말로 하면 금전 소비대차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금전 소비대차. 그럼 이제 우리 돈을 빌리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뭐를 주고 돈을 빌리는 방법. 담보. 이걸 담보대출이라고 하죠. 또 무슨 대출이 있지? 신용대출 이렇게 이제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담보대출을 한다라는 얘기는 우리 은행에서 뭐 잡고 저당권을 잡고 저당권이 설정이 된 거죠. 저당권자에게. 그리고 이제 대출을 해준 거 아니야. 근데 이 저당권 설정 이후에 이제 그 이자도 안 갚고 원금도 안 갚고 하는 거야. 그러면 은행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돈 안 갚아. 이자도 안 내고 계속. 그러면 경매를 신청하지. 경매를 이렇게 신청합니다. 누구 맘대로? 은행 맘대로. 다시 말씀드리면 담보물권자 맘대로. 그래서 이런 경매를 무슨 경매라고 하냐면 임의 경매라고 해요. 누구 맘대로 한다 이거야. 담보물권 마음대로 한다. 그래서 이걸 임의 경매. 같은 말로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라고 해요. 자, 그러면 요 경매가 있고 신용대출은 말 그대로 뭘로 빌려준 거예요? 신용으로. 그럼 저당권 설정했어 안 했어? 안 했지. 그러면 경매를 막바로 신청할 수는 없네. 그러면 어떻게 이제 해야 돼? 돈 빌려준 사람은 압류를 이제 하려면 뭘 필요하잖아. 내가 그 빌려줬다는 걸 확인받아야 되니까 뭐를 해야 돼? 이 돈을 빌려줬다는 거를 증명받기 위해서 두자로 뭐 할까? 응? 두자로 돈 빌려줬다는 거 증명받아야 되잖아. 자기들끼리 돈 빌려주고 빌려받았다는 것만 하는 거지 국가기관이 그거를 확인한 적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국가기관한테 그걸 확인받는 거를 뭐라 그래? 응? 두자로. 소송해야지, 소송. 소송. 뭐 대단한 걸 기대했어요? 소송을 해야지, 소송. 소송을 해서 경매를 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소송을 한다라고 했을 때 소송은 결과가 나올 거 아니야. 빌려준 거 확인을 받든 못 받든 그럼 그 결과를 뭐라고 하냐면 집행권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를 말하냐면 판결문 같은 거를 집행권원이라고 하거든. 28회 시험에 이걸 물었어요. 집행권원이라는 개념을 알고 있는지 이거 알고 계셔야 돼. 해서 이거 가지고 이제 경매를 신청한데 그럼 이 경매를 무슨 경매라고 하냐면 강제 경매라고 해요. 요거 구분해서 기억하시면 돼. 자, 그럼 여러분 잘 이해하셨는지 제가 두 가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신용카드 회사에 신용카드 대금 안 갚어 계속. 그러면 경매 들어오겠지. 무슨 경매? 강제 경매. 왜 강제 경매라고 답하셨어요? 신용카드라서 신용대출로 연결했구나. 그게 아니고 신용카드를 만들 때 우리가 뭐를 해주지는 않아. 저당권을 설정해 주진 않잖아. 그러니까 신용카드 회사는 나한테 내가 재산이 있으면 강제 경매를 하는 거야. 이해됐죠? 자, 그러면 좀 어려운 겁니다. 임대인이 돈을 안 갚는 거야. 보증금을. 그렇지? 그러면 끝끝내 안 갚으면 경매 신청해야지. 그죠? 임차인이 하는 경매는 뭐야? 강제 경매. 왜 강제 경매? 임차권은 담보 물건이 아니야. 그래서 임차인이 하는 경매는 강제 경매라고. 그럼 임차인은 뭐를 받아야 돼? 집행권원. 소송해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만 경매할 수 있으니까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 자, 그러면 이제 경매 절차로 좀 넘어가는데 140페이지. 그 그림 있죠? 그림이 자주 시험에 나옵니다. 그림이 자주 시험에 나오는데 이거를 암기할 필요는 없어요. 암기할 필요는 없고 그림에서 좀 출제가 잘 되는 몇 개의 포인트만 알고 계시면 돼. 순서를 암기할 필요도 없고 뭐 이 그림 자체를 암기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이해하고 몇 개의 포인트만 잘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경매를 이제 위에서 신청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쭉 이렇게 이제 흐름으로 이렇게 쭉 이해하시다가 네 번째 절차에 보니까 배당 요구 종기를 지정해 준다 뭐 이런 말 나오지. 근데 이거 오늘 우리 하나 배웠잖아요. 배당 요구 종기일 날 뭐해? 그때까지 대항 요건을 유지해야 된다 그랬죠. 그런 거하고 연결시켜서 좀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경매하겠다는 공고가 떠요. 그리고 나서 입찰 뭐 같은 말로 매각 실시를 하게 되는데 입찰 매각 실시에 관심이 있으면 어디 가야 되겠어? 법원에. 왜냐면 법원에서 경매하니까. 근데 이제 거기 옆에다 한번 써볼게요. 입찰하는 물건이 농지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농지를 입찰한 거야. 그러면 질문 한번 드릴게요. 그날, 그러니까 우리 법원에 간 날, 농지 입찰하러 가는 날, 농지법참 배웠나요?
농지법 아직 안 배웠어요? 예. 그럼 다음 주에 배우나요? 아, 몰라요. 예. 그래요. 아니, 뭐 안 배울 수도 있지 뭐. 그거 알아서 하시겠지. 자, 그러면 농지는 취득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그건 상식인데. 농취증. 농취증이 필요한 건 상식이잖아. 그러면 입찰하는 날 농취증이 필요해? 필요 없어? 입찰하는 날. 입찰 내가 이렇게 하는 날. 그날은 필요 없어. 왜? 내가 낙찰을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날은 그냥 뭐만 가서 돈만 갖고 가서 입찰하는 거야? 농취증은 이날 필요 없어. 그러면 이제 요 입찰하는 날 밑에 화살표 하나 있어요. 이쪽이죠. 그 화살표 옆에다가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7일 후에 매각 허가 결정이, 낙찰 허가 결정이 되거든요. 그럼 이 7일 동안에 내야 돼. 그렇지. 여기다 써볼게요. 뭐를 낸다고? 농취증. 제출 기한이에요. 요게 좀 중요해. 포인트. 네. 자, 그러면 농지 입찰을 할 때 농취증이 그날은 필요 없어요. 네. 근데 언제까지 내면 돼? 7일 안에. 근데 그렇게 7일 안에 이렇게 기억하시는 것도 상관없지만 더 좋은 건 허가 받기 전까지 내야 돼. 자, 그러면 이제 두 가지 경우를 한번 해볼게요. 농취증을 내가 받았어. 농취증을. 그러면 법원에서는 뭐 해줘? 허가해줘. 내가 못 받았어. 아, 당연히 안 되지. 안 되는데 어떻게 되냐고. 안 되는 거 된다고 한 적은 없잖아요, 제가. 어? 안 되는데 어떻게? 다시 해볼게. 취소가 아니고 봐요. 다시. 농취증을 내면 뭘 해줘? 허가를 해줘. 못 내면? 불허가를 해주겠지. 그걸 답을 원한 거야. 당연히 안 되지. 누가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지? 그럼 다시 해볼게. 농취증을 내면 뭐? 허가. 못 내면? 불허가. 자, 그럼 불허가 받으면 나한테 불이익이 있어? 불이익. 안 좋은 거 있냐고. 아, 있어. 불이익이 있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취소는 아니지. 불허가를 받았는데 뭔 취소야? 어? 보증금을 10% 거는데 그걸 날려. 몰수당해. 그러니까 만약에 10억짜리 농지면 1억 걸어야 되거든? 근데 1억을 날리는 거야. 그래서 이게 신중하게 들어가야 돼, 농지는. 네, 그래서 중요해. 그래서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농취증은 어디 가서 봤죠? 제가 한번 말씀드렸어. 농지법 시간에 안 배웠어도. 시구읍면에 가서 받아. 시구읍면에 가서 봤는데 처음 듣는 건 아니고요. 예, 얘기했었어요. 그죠? 한번 얘기했어서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 예. 가정주부거든요. 가정주부인데 농취증 신청하면 농취증 발급해 줄까요? 안 해줄까요? 해줘. 해줘. 농사 짓겠다고 하니까. 예. 공무원인데 농취증 발급 신청하면 해줘. 내가 주말에 하겠다면 하는 거야. 상관없어. 예. 학생인데 해주는데 학생은 이제 이렇게 급이 좀 있어요. 대학생은 해주고 고등학생은 세무. 자, 고등학생은 왜 세무냐면 옛날에 농고라고 부르던 학교 있죠. 요즘에는 농생명과학고 이렇게 이제 부르는데 농생명과학고 다니는 애들은 해줘. 왜 해줘? 아, 농사도 지을 수 있다는 거 학교 다니면서. 근데 인문계 고등학교는 안 해줘. 예, 중학생은 무조건 안 해줘. 왜냐면 중학생은 실업계 중학교가 없잖아. 초등학생은 당연히 안 해줘. 그래서 중학생까지는 무조건 안 해줘요. 예, 근데 성인들은 웬만하면 다 해줘. 왜 해줘? 농사를 짓겠다는 건 자기가 선택하는 문제니까. 예, 해서 농취증이 안 나오는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예, 그러니까 다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 현재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도 당연히 해줄 것이고. 예.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농취증을 냈다고 가정하고 허가 받잖아요. 그럼 허가 받고 일주일 다시 기다리면 확정이 돼 이제. 예, 그러니까 그 확정이 된다는 건 절차를 좀 기다렸다가 이렇게 확정해 주는 거야. 그리고 확정이 되면 돈을 낼 수 있는 날짜를 정해줘요. 그걸 대금 지급 뭐라 해? 기한. 그거 기한에다가 채색하시고 별표를 한번 해주시고 그게 시험에 아주 잘 나와. 대금 지급 뭐라고요?
기한. 자, 칠판을 잠깐 볼게요. 원래 기일이었는데 이게 기한으로 바뀐 거예요. 기일은 뭐냐면 선납을 인정하지 않는 제도고 기한은 선납을 인정하는 제도예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오늘이 아버님 기일이에요. 오늘이 아버님 기일이야. 그럼 제사 오늘 지내야 돼? 아니면 먼저 지내도 돼? 오늘이 아버님 기일이야. 그럼 오늘 지내야 돼? 먼저 지내도 돼? 오늘 지내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해야 되는 거야. 오늘. 정해진 날짜에. 그러니까 먼저 해도 안 돼. 그지? 예. 근데 기한은 그날까지 하면 되는 거야. 그날까지. 먼저 해도 돼? 예. 그래서 먼저 내도 되는 방식. 그러니까 이렇게 바뀌었어. 이게. 원래 뭐여서 뭐로? 기일에서 기한제로. 근데 시험에 되게 잘 나와 이게. 뭐로 물어보는 거야? 기일이냐 이렇게. 아니야. 기한제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자, 돈 빨리 내는 게 좋아? 천천히 내는 게 좋아? 왜 빨리 내는 게 좋아? 오늘 배웠는데 전 시간에. 우선 변제권하고 상관없고. 아까 전 시간 마지막 부분에 말씀드렸는데. 뭐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아니, 돈을 빨리 내야 좋은 이유. 아까 전 시간 맨 마지막 파트에서 말씀드렸던 거였는데. 대의변제. 대의변제가 뭐 할 때까지? 돈 낼 때까지 대의변제가 가능하잖아. 그러면 내가 입찰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내가 입찰 받은 사람 입장에서 보면 빨리 마감을 져야 돼. 그래야 대의변제 못 들어오잖아. 네, 그래서 돈은 뭐 하는 게 좋아? 빨리 내는 게 좋아. 오늘 만약에 결정되면 오늘 내버리는 게 좋다 이거야. 네, 그래서 대의변제의 위험성을 좀 낮추는, 줄이는 뭐 이런 제도가 있고요. 자, 이제 돈을 내서 누군가가 그럼 밑으로 빠져서 뭐 해준다고 돼 있죠? 배당을 해주잖아. 배당을 해주는 건 논아주는 거야 이렇게. 예. 그런데 이제 위에서 밑으로 떨어지는 절차는 보셨는데 오른쪽으로 빠지는 절차가 두 개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두 개 다 중요해. 자, 세매각이라는 게 뭐냐면 입찰을 해봤는데 밑으로 못 빠지고 오른쪽으로 세잖아. 그 왜 그랬을까요? 유찰돼서 그래. 밑에다 한번 가로 열어볼게요. 세매각 밑에. 유찰이 무슨 뜻일까요? 떨어졌다는 거야. 그러니까 누구도 뭐 하지 않았대. 예, 누구도 입찰을 안 한 거야. 왜? 너무 비싸서. 그럼 너무 비싸? 그러면 어떻게? 금액을 좀 내려줘. 이걸 저감한다 그래. 저감. 그러면 세매각은 뭐 해주는 방식이네? 저감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억에 경매했는데 아무도 안 사면 한 20% 깎아주는 거야. 그럼 얼마로? 8천으로. 그러면 새로운 조건을 제시하잖아. 새로운 조건? 8천이면 어때? 이렇게.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해? 좋긴 뭘 줘. 너무 비싸 이것도. 그러면 또 어떻게 해? 또 내려. 6,400. 그럼 이제 사람들이 관심 갖고 이제 한두 놈은 들어올 거 아니야. 그렇게 조금씩 낮춰서 새로운 조건을 제시해주는 매각. 이걸 뭐라 그래? 세매각이라 그래. 유찰, 세매각 저감시켜서. 근데 이제 재매각은 뭐냐면 돈을 낼 수 있는 기한을 다 잡아줬거든요. 근데 돈을 내야 배당을 할 거 아니야. 근데 돈을 안 내는 거야. 안 내거나 못 내거나. 그럼 어떻게 해? 다시 해야지. 그걸 뭐라 그래? 재매각. 재매각에다가는 밑에 가로 열어주시고요. 이렇게 쓰세요. 뭐를 안 내서? 대금 미납. 저감은 하고 안 하고? 저감. 금액을 낮춰 안 낮춰? 안 낮춰. 왜 안 낮춰? 누군가는 돈 있는 사람은 낼 거 아니야. 요게 중요해요. 요게는. 대금을 미납해서 하는 매각을 뭐라 한다? 재매각. 중요하고. 예. 자, 지금 말씀드린 몇 개만 아시면 돼. 이 그림을 기억할 필요는 전혀 없고요. 그리고 참고해서 7번만 읽어볼 거야. 그 참고에서는 뭐 안 보셔도 전혀 상관없는 것들인데 7번이 좀 시험에 잘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시간을 여러분 2분 정도 드릴 테니까 7번을 꼼꼼하게 읽어보셔야 돼. 이해를 한번 좀 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꼼꼼하게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사례를 하나 좀 적을게요.
자, 이제 7번 한번 볼게요. 이 사례가 시험에 되게 잘 나와요. 26회 때는 심지어 어떻게도 나왔냐면 가로 넣기로도 나왔어. 가로 넣기. 이렇게. 예.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가로 넣기로 출제했는지는 좀 이따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이 토지가 경매에 나왔는데 얼마에 팔겠다는 거야? 1억에. 예. 그러면 얼마 이상은 써야 돼? 1억 이상은 써야 돼. 그러면 1억 이상 다 썼나요? 예. 그럼 모두 유효한 입찰이야. 그런데 얘네들은 말로만 하면 안 돼. 경매는. 뭐를 걸어야 돼? 돈. 근데 얼마 걸어? 1,000만 원. 이 1,000만 원은 쓰고자 하는 금액의 10%가 아니야. 그치? 그렇지. 최저가의 10%를 거는 거야. 그러면 다 얼마씩 걸었어? 1,000만 원씩 걸고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거는 돈은 똑같은 거야. 쓰는 금액하고 연동되지 않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많이 쓴다고 해서 보증금을 많이 거는 게 아니라고. 똑같아. 예. 그래서 팔고자 하는 금액의 10% 거는 건데 이게 좀 중요하고, 그러면 경매는 이왕이면 어떻게 해주는 게 경매라고 그랬어? 금액이 높은 사람 거로 해준다 그랬잖아. 그럼 누구를? A를 이제 뭐로 결정해? 최고가 매수 신고인으로 결정해 주는 거야. 예? 자, 뭐로 결정한다고? 최고가 매수 신고인으로 결정을 해줘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고 끝나면 얘하고 얘가 1,000만 원 찾아서 집에 가겠죠. 그런데 만약에 얘가 집에 갔는데 얘네들이 대금을 미납하면 어떻게 할 거야? 얘가. 아니, 집에 갔다니까 얘네. 다시 오라고 할 수도 없어. 그러면 그걸 뭐라고 해? 세자로. 재매각을 해야 되잖아. 근데 이게 불편하죠? 누가 불편해? 누가? 법원이. 네, 그래서 이거 불편하니까 이거를 대비해서, 뭐를 대비해서? 대금을 미납할 것을 대비하는 거야. 이거를 대비해서 뭐를 하나 두는 거죠? 예비를 두는 거야. 예비. 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서울대가 있고요, 연대가 있고요, 고대가 있대.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어떤 과를 발표하는데 10명을 뽑을 거야. 전부 다. 여기 몇 명 발표하지? 10명. 여기도 10명. 여기도 10명. 똑같이 10명씩을 발표하는 거야. 근데 무슨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중복되는 애들이 생겨나잖아. 세계대학 다 붙은 애들이 생겨나잖아요. 그럼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생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에서 한 두 놈이 가는 거야. 어디로? 서울대로. 그럼 여기 몇 명이 문제가 생겨? 두 명이 결혼이 생기잖아. 그러면 전형을 다시 해야 되잖아. 그리고 어떻게? 예비를 정해주는 거야. 예비 몇 번까지? 예비 보니까 연대 같은 데는 100% 예비를 주더라고. 10명까지. 10명 뽑으면 10명까지 줘. 고대는 200% 주더라고. 예비 20번. 뭐 이렇게 주는 거야. 왜 그렇게 하냐면 얘네들 중에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또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하는 거야. 서울대는 예비를 줄 것 같아, 안 줄 것 같아? 안 주더라고. 왜 안 줘? 자존심뿐만이 아니고 안 빠지는 거야. 안 빠지고 여기에서 만약에 한두 놈이 다른 데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뭐로 돌려버리냐면 정시로 돌려버리더라고요. 이렇게. 정시로 돌리면 더 유능한 애들을 뽑을 수 있으니까. 수시보다는. 그렇게 이제. 그럼 이렇게 예비를 주는 이유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절차적으로 복잡하니까. 해서 1억 2,500 한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야. 너 뭐 할래? 차순위 할래?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럼 할게요 하면 그래, 너 차순위로 너를 결정해 줄게. 이렇게 이제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얘한테도 물어봐야 돼? 얘한테도 물어는 봐줘야지. 근데 물어는 봤거든? 그랬더니 얘도 하고 얘도 한대. 그럼 어떻게? 얘도 하고 얘도 한대. 그러면 얘는 차순위 매수 신고를 받아주면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왜 안 돼? 차순위라는 말이 무슨 말이야? 두 번째가 아니야. 다음 순위. 얘가 한다면 얘가 다음 순위가 되는 거야. 얘의 다음 순위니까. 그러니까 얘는 다음 순위가 될 수 없어. 그런데 얘가 안 한다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안 한다고 하면 얘가 차순위가 될 수 있는지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릴게. 그거를 26회 때 물었어. 자, 그러면 봅시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A가 돈을 내면 총액으로 얼마를 내나요? A가 냈대. A가. 총액으로. 1억 3천. 왜? 1억 3천 썼으니까 1,000만 원에다가 1억 2천 더 내서 총액으로 1억 3천 내는 게 맞지? 그런데 얘가 돈을 안 내면 B가 내야지 이제. 얘가 뭐 했으니까? 차순위 했으니까 B가 내면 돈을 얼마 내는 거야? 1억 2,500. 그럼 500만 원이 부족하잖아. 그럼 어떻게 커버할 거야? 할 수 없으면 안 돼. 뭔가 방법이 있어야지. 그 1,000만 원. 누가 낸 1,000만 원? A가 낸 1,000만 원 있잖아요. 이걸 몰수해. 얘 안 준다고 얘. 나쁜 놈이라고 보는 거야. 왜 나쁜 놈이라고 봐? 한다고 했다가 안 내니까. 변심한 거니까 이건 안 주는 거야. 해서 이거를 누구한테 붙여? 이거를 몰수해서 국가가 갖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얘한테 붙여주는 거야. 여기에 붙여주는 거야. 그럼 B는 얼마 낸 것으로 돼 이제? 1억 3,500이 된 것으로 되는 거야. 이해됐죠? 그러면 얘가 만약에 차순위를 안 한다고 해요. 그럼 얘를 받아줘야 되잖아. 근데 계산을 해보니까 이 1,000만 원을 여기다가 붙여도 얼마밖에 안 돼? 1억 1,000밖에 안 돼서 얘는 차순위가 원래부터 안 되는 애야. 근데 26회 때 뭐를 물었냐면 이 사례를 그대로 박스로 주고 이 사례 그대로 박스로 줬어. 이거 똑같이 주고 이 사례에서 차순위는 얼마 이상 써야 되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래서 가로를 준 거야. 이렇게. 자, 그럼 가로에 얼마 넣어야 돼? 1억 2천 이상 이렇게 하면 돼. 그렇게 나온 거야. 시험 문제. 근데 이게 시험에 아주 잘 나와. 차순위가 계속 나와. 계속. 차순위. 치사한 거 전혀 없어요. 이게 왜 치사해? 아주 좋은 제도인데. 그죠? 네, 그래서 이 제도를 경매에서는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제일 잘 나와. 이게 이제 26회, 27회 연속 나오다가 28회 이번 시험에 한 번 안 나왔어. 왜 안 나오냐면 계속 나오기 좀 그러니까. 이번 28회 시험은 좀 허접한 게 나왔어요. 허접한 거. 아주 허접스러운 게 나왔고 이제 29회는 조금 이런 거 고급스럽게 다시 한번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요거 고급진 거야. 굉장히 경매에서. 경매에서 제일 고급진 거야. 요게. 허접한 건 뭐 그런 게 허접한 거지 뭐. 절차 같은 거 물어보는 거. 그런 게 좀 허접한 거지. 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142페이지 이제 마지막 주제죠. 7번 주제에 뭐 나왔어요? 경매와 매수 신청 대리업 이렇게 있는데 거기도 별표 2개 하시고요. 별표 2개 하시고 여기서는 매년 하나는 꼭 나오는데 2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가끔 한 번씩 3년에 한 번 이 정도씩 2개가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요 얘기는 조금 좀 범위를 좀 넓혀서 먼저 좀 잠깐 설명을 좀 먼저 드릴게요. 자, 부동산 일반 거래 시장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 일반 거래 시장. 매매, 교환, 임대차, 4인 간에 하는 시장. 그 다음에 부동산 경매 시장도 있어요, 없어요? 있지.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 얘기를 좀 먼저 해볼게요. 부동산 거래 시장이 호황이에요. 계약서 많이 써, 많이. 네. 그럼 여기는 불황이에요. 왜 그럴까요? 반대로 움직이거든? 왜 그럴까요? 여기서 팔 수 있으니까 경매로 나올 일이 없는 거야. 여기서 다 거래가 되니까. 근데 반대로 여기가 뭐 하면요? 불황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일반 거래 시장에 거래가 안 돼, 아예. 예? 거래가 안 돼. 그러면 경매로 넘어가. 꼭 팔아야 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한번 해봐요. 이게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그래프로 그려볼 수 있어? 무슨 얘기냐면 올라가는 시장이야. 가격이. 그러면 일반 거래 시장은 뭐예요? 호황이야. 막 너도나도 살려고 하니까. 근데 이 가격이 내려가는 시장이면 일반 거래 시장은 아무도 살 사람이 없는 거야. 불황인 거야. 그렇지?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는 시장에는 뭐가 호황이고 일반 거래 시장. 내려가는 시장에는 부동산 경매 시장. 이거 경매 시장이라고 해야 되는데 거래 시장이라고 했네. 경매 시장. 예. 그 경매 시장이 내려가는 시장은 호황일 수 있잖아. 그럼 우리가 뭣도 하고 뭣도 하면 계속 호황만 타겠어요. 이렇게 쭉
호황만 타겠어? 응? 일반 거래 시장에 또 관여하고 부동산 경매 시장에 또 관여하면 계속 호황만 우리 탈 수 있잖아. 이렇게 호황만 우리가 누릴 수 있잖아. 그걸 인정해 준 거야, 우리한테. 개공한테. 언제 우리 중개보수 설명드릴 때 오피스텔 한번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근데 오피스텔이 원래 최대 0.9까지 받다가 전용 85제곱미터 이렇게 이내에 들어오는 거는 0.5, 0.4 그때 바꿔줬어. 그러니까 뭐 하나 준 거야. 이렇게. 예, 그러니까 뭐 우리한테 뭐 뺏으니까 그래? 예, 그럼 이거 줄게. 이렇게 해서 준 게 그거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일반 거래 시장에 관여하는 거는 중개업이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뭐만 했어서 개공들이 중개업만 했던 거야. 근데 이게 수입이 없거나 적을 수도 있을 때가 있으시니까 이것도 그럼 니네 관여해라 이거야. 해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대리업이라 그래. 줄여서. 왜 대리업이라고 그러냐면 경매는 입찰을 대리해야 되잖아. 입찰. 그래서 입찰 대리업이라 그래 이거를. 그러면 우리가 이걸 하는 게 좋아, 안 하는 게 좋아? 하는 게 좋아요. 이게 하는 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다고. 이것만 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여기가 무슨 동이에요? 여기가? 길동. 길동에서 중개업을 하는 거야. 근데 길동에서 중개업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빌딩 하나가 경매에 나왔어. 내가 잘 아는 빌딩이. 뭐 거기 임차인들도 잘 아는 빌딩이 경매에 나온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내가 만약에 돈이 있다. 그러면 내가 들어가도 괜찮고 내가 돈이 없어. 그러면 돈이 있는 내 고객한테 알선을 해서 이 빌딩 정말 괜찮아. 이거 한 뭐 2, 3년 갖고 있다가 월세 받고 있다가 내가 이거 얼마에 팔아줄게. 해서 입찰 대리하는 건 괜찮잖아요. 그런 거를 좋은 수준이 아닌 거야, 그거는. 그치? 선택의 문제이긴 한데 무조건 이건 선택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하는 건지 요걸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자, 요거 말씀드리기 전에 최근에 우리 부동산 중개 시장의 경향을 좀 잠깐 말씀드려볼게요. 이 부동산 중개 시장이 어떤 현상을 지금 보이냐면 이런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어떤 변호사 한 명이 있었어요. 어떤 변호사가 근데 상호는 트러스트라고 해가지고요. 얘가 변호사가 뭐를 했어요? 중개업을 했어요. 근데 뭐만 가지고 중개업 했어요? 변호사 자격만 갖고 중개업을 한 거예요. 해서 누가 가만히 안 있었겠어요? 협회가. 우리 공인중개사 협회가. 해서 얘를 뭐 했어? 신고한 거야. 뭘로 신고했어요? 무등록 중개업 영위죄로 신고를 한 거야. 해서 이제 형사로 걸은 거예요. 형사로 고발을 했죠. 해가지고 이제 1심에서 재판을 했는데 얘가 이제 변호사니까 뭐를 잘 알아 얘가. 법을 잘 알잖아. 해서 이 변호사가 어떻게 했겠어요? 이겼는데 어떻게 이겼는지 그 과정을 혹시 알아요? 이렇게 했어요. 얘가 배심원 재판 이거를 신청한 거야. 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20명의 배심원을 뽑아가지고 무작위로 뽑은 거야. 이 20명은 그냥 뭐 하는 사람이냐면 이런 사람이야. 그냥 뭐 학생도 있고 공무원도 있고 가정주부도 있고 택배기사도 있고 뭐 그냥 무작위로 막 이렇게 막 컴퓨터로 돌려가지고 특별한 계층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무작위로 돌린 거야. 해가지고 20명을 배심원석에 딱 놓고 변호사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어떻게 얘기했냐면 10억짜리 아파트 하나를 중개를 해주는데 개공들은 2천만 원을 받는다. 10억짜리 아파트 하나를 중개해 주는데 근데 나는 99만 원만 받을 거다. 개공들은 2천만 원 받고 나는 99만 원만 받을 거다. 그리고 또 거기다 뭐를 또 어필했냐면 나는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 사람은 사법시험 출신이에요. 그리고 변호사로 지금 근무한 지가 20년이 넘었다. 그래서 내가 더 안전하게 중개를 해주겠냐, 개공들이 안전하게 중개를 해주겠냐, 이렇게 어필을 한 거야. 그게 먹혔어요. 누구한테? 배심원들한테. 그 배심원들 생각은 아무 생각이 없는 거야. 변호사가 99만 원만 받고 이걸 해주겠다는데 그게 뭐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거야. 해가지고 배심원 20명 중에서 12대 8. 12명은 뭐라고 판단했을까요? 유죄, 무죄.
무죄라고 판단하고 8명은 유죄라고 판단한 거예요. 이 8명은 생각이 있는 애들인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아무 생각이 없는 애들이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래? 하고 그냥 이렇게 뭐 무죄 이렇게 한 거지. 해가지고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배심원들이 그렇게 생각하니 어쩔 수 없는 거야. 재판관은. 근데 이제 2심에서는 이제 협회에서는 당연히 항소했겠죠. 항소해가지고 2심에서는 이 배심원 심판이 안 돼. 2심에는 이제 법률심만 하는데 법률만 판단하는 거야. 판사가 보니까 말도 안 되는 판결이야. 왜? 명백하게 이게 법에 위반해 있으니까. 당연히 그래서 유죄고 뭐라고 선고가 되냐면 유죄에다가 벌금 500만 원. 벌금 500을 선고한 거야. 이게 원래 몇 년 몇 천이지? 3년 3천인데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거야. 세게 한 거야? 약하게 한 거야? 왜 약하게 했을까요? 얘가 변호사라서 그런 거야. 만약에 얘가 변호사가 아니었으면 더 세게 나갔을 건데 변호사니까 그냥 그나마 봐준 거야. 얘가. 또 500만 원. 그래도 500만 원이라도 한 거는 유죄잖아. 그치? 예. 그러니까 이거 선고를 받은 거야. 그럼 이 변호사가 처음에 이거를 할 때 끝까지 간다고 했거든? 근데 얘가 끝까지 가야 되는데 끝까지 안 갔어. 왜 안 갔는지 저도 몰라요. 그런데 3심 대법원 있잖아요. 상고를 포기했어요. 그 말은 이제 결론이 난 거야. 뭐 가지고? 변호사 자격 갖고 중개업하면 걸린다 이 말이야. 그걸 알려준 거야. 변호사들한테. 근데 얘가 왜 상고를 포기했냐면 해봐야 안 되기 때문에. 해봐야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건 포기한 거야.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얘가 어떤 방법을 선택했을 것 같아. 이 변호사가. 고용을 했어. 누구를 고용했어? 개공을 고용한 게 아니고 공인중개사를 고용을 해야지. 그죠? 그래서 얘가 이제 이 소송에서는 이제 얘가 그냥 벌금 내겠다는 거야. 500. 그걸로 끝나고 누구 하나를 고용을 했어. 공인중개사를 하나를 고용을 한 거야. 해서 얘 이름으로 법인을 차렸어. 그 법인의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이거 똑같아 그냥. 트러스트 부동산 중개라고 차린 거야. 이렇게. 해서 얘가 이제 대표로 앉은 거야. 변호사가 대표가 아니고 얘가 뭐라고? 법인의 대표가 되는 거야. 이거는 막을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왜 막을 방법이 없어? 공인중개사가 대표인데 어떻게 막을 거야? 그거는. 그럼 막을 방법이 없는 거야. 그렇게 하고 있다고 지금. 누구가요? 변호사들이. 얘만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업무의 영역이 이제 막 무너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얼마 전에 뭐가 또 있었냐면 세무사법을 개정을 해서 이건 법을 아예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변호사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었었지 예전에? 세무사. 그건 못하게 이제 막아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고유의 영역을 지키는 노력도 있고 또 변호사들이 이제 해먹을 게 없으니까. 원래 세무 일을 하다가 보니까 그걸 이제 못하게 됐잖아. 그러니까 이제 변호사들이 할 게 없잖아. 그리고 변호사들은 막 1년에 몇 명씩 배출되고 1000명씩 배출되고 하니까 이제 이런 거에 진출을 막 하는 거야. 근데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야. 얘처럼 뭐를 고용해서 공인중개사를 고용해서 법인으로 가도 되고 아니면 얘가 뭐 해도 돼. 시험 봐서 공인중개사 자격을 따서 해도 되고 그런 걸 막을 방법이 없다는 얘기야.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말씀을 드렸냐면 봐요. 변호사가 공인중개사를 고용해서 중개업을 한다라는 거 아니야. 역발상을 한번 해보죠. 그럼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서 뭐를 하나 고용해? 변호사를 고용해서 법률 사무를 해도 돼. 해도 되는 거야. 왜 해도 돼? 그건 막을 방법이 없는 거야. 서로 뭐 한다는 거. 윈윈한다는 건데 동업한다는데 그걸 어떻게 막아? 미국은요. 대부분의 그 브로커들이 미국은 이제 개공에 나가고 브로커로 가거든. 대부분의 브로커들이 변호사를 고용하고 있어. 그것도 한 명만 고용하는 게 아니에요. 많이. 그래서 뭐 상가 담당 변호사, 뭐 주택 담당 변호사 이렇게 고용을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우리나라도 이제 생긴다 이 말이에요. 해서 이제 우리 개공이 변호사를 고용하는 시대가 돌아올 거예요. 많이 벌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무너지는 거야. 이게 저 자격 간의 그 뭡니까 영역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해야 되겠어 말아야 되겠어? 해야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업무 영역을 확장시켜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게 중요해. 자, 그럼 이제 요거를 이제 박스를 보기 전에,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만 더 언급을 해야 될게요. 중개업만 해도 돼? 대리업만 해도 돼? 이건 안 돼. 그러니까 대리업만 하는 건 안 돼. 왜 안 되냐면 이거 안 하고 이것만 하면 부를 말이 없어. 그러니까 이거를 하고 이거를 하면 개공이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잖아. 근데 이거를 안 하고 이것만 하면 뭐라고 부를 거야, 얘를? 대리업자라고 불러야 되는데 대리업자면 좀 이상하지 않아요? 뭐 심부름센터 같은 느낌 들고 막.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는 겸업으로만 가능해. 자, 뭐로만 가능하다고? 겸업. 그러니까 개공한테 허용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경쟁이 생겨요. 대리업은 세 가지 자격이 할 수 있어. 누가 할 수 있을까요? 변호사 할 수 있고, 법무사 할 수 있고, 우리 개공이 할 수 있어. 근데 그 세 가지 전문 자격사 중에 누가 가장 경쟁력이 있을 것 같아요? 이쪽 파트. 변호사, 법무사, 개공 중에 누가 가장 경쟁력이 있어 보여? 개공이. 왜 개공이 가장 경쟁력이 있을 것 같아요? 고객도 고객인데 입찰 대리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시세거든요. 시세. 시세 파악을 잘해야 입찰가를 쓰는데 변호사가 시세 어떻게 알아? 법무사가 시세를 어떻게 파악해? 모르지. 그리고 올라가는 시세인지 내려가는 시세인지 어떻게 알아, 자기들이. 우리 음마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5천 올라갔다가 하루에 1억 떨어지고 그러기도 해요. 그걸 자기들이 어떻게 알아? 모른다고. 그러니까 시세 파악은 못하는 거야. 그래서 절대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그런 파트가 여기예요. 이해하셨죠? 예, 그러면 대리업 해야 되겠네? 예. 자, 이제 그런 개념이고, 박스만 이제 볼 거예요. 나머지는 안 보셔도 되고. 자, 왼쪽에 중개업이 있고, 오른쪽에 대리업이 있는데, 왼쪽에 중개업에 보니까, 공인중개사하고 법인이 중개업 등록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근데 오른쪽에 대리업 등록은 공인중개사인 개공과 중개법인만 할 수 있대.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뭐를 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중개업 등록을 하고 있다는 전제하에만 받아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대리업은 단독으로 대리업만 할게, 이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오른쪽 끝에다가 부칙 개공을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부개라고 한번 적으시면 돼요. 부칙 개공은 경매 못해. 네. 왜 못해? 이 사람들은 시험 봐서 된 사람 아니니까 이거 인정해주지 않아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줄에 업무 보증이 있는데 그 업무 보증은 왼쪽, 오른쪽 둘 다 채색하겠습니다. 채색도 하시고 둘 다 별표도 하시고. 그게 제일 중요한데 중개업 등록은요. 등록을 먼저 해, 보증을 먼저 해. 등록을 먼저 해. 그래서 선등록 후보증이야.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등록 번호가 나와야 보험을 들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순서가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 오른쪽에 대리업은요. 이 순서가 거꾸로 돼. 그러니까 뭐를 먼저 하고 보증을 먼저 하고 등록을 나중에 하는 방식인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미 나왔어. 뭐가? 그 사람에 대한 위험률이 보험회사에서는 위험률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위험률이라는 게 뭐냐면 위험률 뭐 혹은 사고율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내가 자동차 보험을 들으려고 하거든. 근데 만약에 현대해상 화재 보험을 들으려고 해. 근데 얘가 전년도에 삼성화재에서 보험금을 가령 30억을 타먹은 거야. 사고를 막 수십 번 내가지고. 그렇죠? 네. 그럼 현대해상 화재 보험에서 받아줘, 안 받아줘? 안 받아줘. 왜 안 받아줘? 위험률이 높아가지고. 그러면 우리 또 손해보험 회사가 또 뭐 어디 있죠? 삼성, 현대, 교보. 교보도 있나? 동부도 안 받아줘. 왜 안 받아줘? 저 위험률이 높으니까. 그러면 다른 데 뭐 KB 같은 데는 받아주나? 안 받아줘. 그럼 얘는 보험 어떻게 들어? 못 들어. 들을 수가 없어. 그래서 사고 너무 많이 치면 안 된다고.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이제 그 보험회사에 가서 특별 조건으로 가입을 해야 되는데 책임보험만이라도 그때는 보험료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엄청나게 증액해가지고 가입을 해주고 대신 보험회사는 이제 재보험을 들어버려요. 얘가 또 사고 칠 가능성이 있으니까
다른 회사에다 또 보험을 들어. 그 회사는 또 어떻게 해? 또 다른 보험회사에 또 재보험 들어가지고 막 수십 군데 다 들어버린다고. 해서 이제 막 사고가 터지면 그 수십 군데 보험회사에서 뭐 해, 이제 이렇게. 안분해가지고 이렇게 주는,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실무교육도 왼쪽, 오른쪽 둘 다 채색하시는데, 교육 2번 받아야 돼. 중개업을 위한 실무교육은 누가 주관하는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죠? 시도이사 채색하시고, 대리업을 할 때도 역시 교육받아야 되는데, 이때는 누가 주관하는 교육? 법원 행정처장. 질문 하나 드릴게요. 법원 행정처장은 각급 지방법원마다 다 한 명씩 있다? 아니면 우리나라에 한 명밖에 없다? 아니고 우리나라에 한 명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에 딱 한 명. 어디에 있냐면 대법원에만 있어요. 대법원 밑에 대법원장 밑에 넘버 2를 뭐라 그래? 법원 행정처장이라 그래. 그럼 직급은 어느 정도냐면 차관급 공무원이에요. 굉장히 높은 사람이야. 근데 하는 일은 장관의 일을 한다고 보시면 돼. 굉장히 높은 사람입니다. 다시 대리업 실무교육은 누가 주관한다고? 법원 행정처장 기억해 주시고 거기다 별표 하나만 잡으세요. 법원 행정처장 쪽에. 그 다음에 이제 처리 기한은 중개업은 17일 안에 해줄 건데 대리업은 14일 안에 해준대. 그렇죠? 예. 그리고 등록은 어디 가서 할 거냐면 중개업 등록은 어디 가서 해준대? 시군구. 근데 대리업은 지방법원. 지방법원에다가 채색 하나만 해줄게요. 우리 서울에는 법원이 몇 개 있죠? 서울의 법원 5개 있어요. 동서남북에 하나씩 있고 중앙에 하나 있고 중앙에. 그래서 그 5개 지방법원에 가서 아무데나 가서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업무보증 이렇게 있는데 공인중개사인 개공이 업무보증 얼마 걸어야 되죠? 1억. 근데 그 1억이 대리업 할 때 1억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 왼쪽 1억이 오른쪽에 묻어가는 방식이 아니라 따로 하는 거예요. 따로. 그러면 자, 공인중개사인 개공이 대리업까지 한대. 그럼 얼마 있어야 돼? 2억 있어야 돼. 법인의 주된 사무소는 총액으로 4억 있어야 되고 분사무소 하나 둘 때마다 2억이 늘어나는 거야. 대충 개념 잡았죠? 네, 여기서 문제 이거 잘 나오는데 이거 하나만 좀 써놓으실래요? 사례. 갑은 법인입니다. 분사무소를 30개 설치했어요. 근데 분사무소 모두, 법인 모두 대리업까지 하려고 해. 대리업 명의 가정하고 이 갑법인의 업무보증 총액은 얼마 이상이겠나 한번 구해보세요. 64억 이상. 64억이 어떻게 나왔어요? 응? 요거 2억에다가 30억에다가 그러면 32억이지? 예, 곱하기 2 하면 돼. 곱하기 2. 따블이니까. 그래서 얼마야? 64억. 이렇게 계산 문제로 잘 나와요. 시험에. 그러니까 별개라는 거. 중개업 보증과 대리업 보증은 별개라는 거 잘 알고 계시고 밑에 이제 취급 물건이 있는데 요거를 말로 표현해 본 거야. 요 그림. 요 그림. 그럼 요거를 말로 표현하면 우측에 뭐라고 한번 돼 있나 한번 좀 읽어볼까요? 뭐라고 돼 있어요? 그 취급 물건 우측에 대리업 파트에 뭐라고 돼 있어? 경매 대상물 중 중개 대상물을 우리가 입찰 대리물로 삼을 수 있는 거야. 근데 딱 2개는 안 된다 그랬지? 뭐하고 뭐는 안 된다 그랬어? 선박이랑 자동차. 그것도 시험에 되게 잘 나옵니다. 선박 자동차는 안 된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업무의 상호관계라고 돼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개업만 하는 거 돼요? 네. 대리업만 하는 거는? 왜? 이거는 겸업 업무로만 허용하는 거라 그랬잖아. 그렇죠? 예. 그래서 대리업만 하는 건 불가해요. 예. 겸업 업무로만 가능한 거예요. 겸업으로만. 그리고 맨 마지막에 소공이 있는데 소공이 중개업으로 수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소공의 정의가 뭐죠?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 그러니까 할 수 있네. 근데 대리 업무는 못해. 거기 채색해 주세요.
업무 수행 불가에다 채색해 주시고요. 왜 못하는지 한번 볼게요. 네. 밑에다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이런 주의가 있는데 직접 출석주의라는 말이 있어요. 직접 출석주의. 이 말이 좀 중요한 얘기인데, 자, 우리가 변호사 한 명을 고용해서 소송을 하고 있어요. 자, 누구를 고용해서 소송한다고요? 변호사. 근데 그 재판장에 변호사가 안 나가고 사무장이 나온 거야. 그럼 나 열받아, 안 열받아? 열받지. 왜 열받아? 내가 고용한 게 변호사야, 사무장이야? 변호사. 예,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불법이야. 예, 그러니까 직원 내보내고 그러는 거 안 돼. 해가지고 마찬가지예요. 입찰 대리를 누군가가 개공한테 의뢰할 거 아니에요? 그럼 누가 가야 되는 거야? 개공이. 누구를 보내면 안 돼. 종업원들 보내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직접 가는 주의를 뭐라 해? 직접 출석주의라고 해. 예. 그래서 요 개념 잘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그 개념 정리에 보니까 매수신청 대리인이 할 수 있는 업무가 7개가 있는데 이게 시험에 거의 출제되지 않아요. 예, 거의 출제되지 않습니다. 근데 요런 게 있다라는 개념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 근데 그 중에 하나는 좀 알고 계시면 좋아. 3번에 차순위 매수신고. 왜냐면 그런 거 돈 받고 해줄 수 있다는 거야. 칠판 잠깐 볼게요. 우리가 B를 입찰 대리 할 수 있어, 없어? 있지. 있는데 얘가 안타깝게 500만 원 차이로 떨어진 거야. 그러면 물어볼 거 아니야. 법원에서. 너 뭐 할 거냐고. 차순위 매수신 거 할 거냐고 물어볼 거 아니야. 근데 얘가 그걸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듣니까 이제 물어봐야지. 나 입찰 대리한 개공한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물어볼 거 아니야. 그럼 이제 판단을 해서 이런 거 알려주고 하겠다고 하면 개공이 대신해서 차순위 매수신 거 할게요. 이런 거를 돈 받고 해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 넘어가고 144페이지 매수신청 대리 업무의 수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매수신청 대리 업무의 수행은 중개 업무하고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용은 동일한 거야. 어떻게 되냐면 물건이 하나 경매 나왔어요. 그럼 기본적으로 뭐 해야 돼? 조사. 똑같잖아, 조사. 그 다음에 이제 뭐 해? 설명하잖아, 설명. 근데 설명은 누구한테 하면 되냐면 그 물건 뭐 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취득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설명하면 되잖아. 그렇지? 그렇게 설명해서 얘가 뭐 한다고 하면 이제 내가 입찰한다고 하면 대신 해주면 되는 거지. 근데 그 결과물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응? 낙찰을 받았다, 못 받았다. 근데 내가 다행히 낙찰을 받은 거야. 그럼 나는 대가를 받아야 되겠지? 그걸 이제 뭐라고 그래? 보수라고 그래, 보수. 여기도 똑같아, 보수. 해가지고 이제 우리 대리 보수를 받을 건데 그거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밑에서 두 번째 줄. 완성에 대한 대가. 이 완성이라는 건 뭐 해준 거에 대한 대가일까요? 낙찰 받은 거. 그거에 대한 대가로 개공은 대법원 규칙이 정한 입찰 대리 뭘 받는데 보수를 받게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거기다 우리 밑줄 한번 잡을게요. 입찰 대리 보수. 밑줄 하셨죠? 밑으로 한번 빼보세요. 입찰 대리 보수 뭐 이렇게 해가지고요. 감정가에 1%를 받을 수 있어요. 법적으로. 그 다음에 최저 매각가에 1.5%를 받을 수 있는데 둘 중에 협의해서 받으면 돼요. 그러면 1%를 받는 거하고 1.5%를 받는 거하고 뭐가 유리할 것 같아요? 이거 받는 게 유리할 것 같잖아. 근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봐요. 이게 최저 매각가가 1억이지. 예, 그럼 이 최저 매각가가 그 원래가 얼마였는지가 중요해.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봐요. 1억이 감정가야. 감정가. 그러니까 최초 매각가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로 따지면 얼마? 1%. 이거로 따지면 1%. 근데 대개 경매는 1회차 때 들어가지 않거든. 그럼 몇 회차 때 들어가? 2회, 3회, 4회 뭐 몇 번 떨어져야 들어가잖아. 그러면 2회차 때는 이게 1억이 아니고 8천원으로 최저가가 바뀐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8천만 원을 기준하면 얼마를 받는다는 거야? 1.5를 받는다는 거야. 한 번 더 떨어지면 어떻게 돼? 6,400으로 떨어지는 거야. 왜냐면 20%씩 떨어지니까. 그럼 6,400에 몇 퍼센트? 1.5%를 받으라는 거야. 그러니까 최초 감정가로 기준하면 얼마? 1%고 최저 매각가로 기준하면 1.5고 그래. 그러면 자, 우리는 1% 받는 게 좋아? 아니야.
2회차 때 1.5로 받는 게 더 세. 그렇죠. 왜 그래야 돼? 1.5니까. 그러니까 이거가 유리한 게 아니라 2회차 때 1.5로 받는 게 유리해. 그럼 손님한테 뭐라고 브리핑해야 돼? 응? 2회차 때 들어가자고 해야지. 뭔지 얘기인지 알겠죠? 아니, 나한테 유리해야지. 나한테. 2회차 때 들어가라고 해서 몇 퍼센트 받으면 돼? 1.5까지 받을 수 있어. 근데 이거는 곱하기 1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왜 곱하기가 안 돼? 이거는 경매는 혼자 하는 거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는 양쪽에 받을 수가 없어. 해서 여기는 이러한 입찰 보수 그러니까 있고 이거 말고 이런 것도 좀 있어요. 여기에 이제 실제 이제 실비 같은 것들이 또 있어요. 실비라는 건 이제 그런 겁니다. 뭐 상담료 같은 거. 이것도 실비에 들어가는데 상담료는 최대 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뭐만 해주고 50만 원 받을 수 있다는 거야. 상담만. 그러니까 입찰하고 상관없이. 그리고 뭐 또 그런 것도 별도로 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물건을 조사하려면 비용 들어가지? 그것도 받을 수 있어. 그런 비용까지. 그 대신 그 비용은 뭐 안에서 받아야 돼? 그 한도가 있잖아. 근데 실비의 한도. 내가 뭐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잖아. 실비는 뭐가 한도라고 그랬지? 사회 통념으로. 그러니까 뭐 왔다 갔다 하는 교통비나 숙박비나 뭐 이런 거 받을 때 통념의 범위 안에서만 받는 거지 딱 정해져 있는 그런 액수는 아닙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수업이 우리 며칠 날이 있을까요? 수요일 날이면 1월 3일 날이네. 그럼 이제 내년에 뵙겠네요. 그죠? 네, 내년에. 그래서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복 많이 받으시고 새해 이제 소원 성취하셔야 되는데 소원 어떤 거 여러분 좀 이렇게 합격. 뭐 다른 거 필요 없고 닥치고 합격. 그죠? 그러니까 뭐 무조건 합격. 합격할 수 있도록 좀 그 소원 많이 비시고요. 내년에 소원 성취하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